쇳덩이가 제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웠어요. 아프다는 느낌보다 먼저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더군요. 포탄이 터지고 동료가 쓰러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눈앞을 지나갔던 겁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고막이 터진 건지 아니면 뇌가 소리를 거부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 무언가를 외쳤던 것 같은데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아니, 제가 쓰러진 건지도 몰랐죠.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사라졌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건 불꽃과 연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누군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제야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비명, 고함, 폭발음, 그리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세상이 갑자기 빨리 감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라고! 저를 흔드는 손이 보였습니다. 박 상사였어요. 그의 얼굴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이끌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함교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멀쩡했던 공간이 찢어지고 부서져 있었어요. 철판이 뒤틀리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계기판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전우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쟁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각오를 해도 실제로 겪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연평해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벌어진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죠. 남쪽에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기억하실 거예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장병들, 그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서해 수호의 날. 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 제2수상함 전대 소속 경비정 승조원이었습니다. 그날 서해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해군을 향해 총을 쏘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탈북한 지 여러 해가 지났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포성이 들리고 불꽃이 보이고 동료들의 비명이 귓가를 맴돕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려고 했거든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적이었잖아요.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그냥 나쁜 놈, 적군,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한쪽에서만 볼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바다 위에서 북한군인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23살에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예전적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99년 6월 서해 연평해전에 북한 해군으로 참전했던 북한군의 이야기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기억에 생생한 서해 연평해전. 그 전투가 끝나고 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동해바다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신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명태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때는 북한 최대의 명태 어장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구에 배들이 가득했고 생선 비린내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할아버지도 모두 어부였거든요.
바다는 우리 집안의 삶 그 자체였었죠. 어린 시절, 바다는 제 놀이터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해변으로 뛰어갔어요. 조개를 줍고 개를 잡고 파도와 씨름하며 놀았죠. 수영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거였습니다. 8살 때쯤에는 어른들보다 더 멀리 헤엄칠 수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저 녀석은 물고기 새끼인가 하고 농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말이 별로 없으셨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게 일상이었으니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집에 오시면 피곤해서 금방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배 위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파도의 높이를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 배에 탔습니다. 진짜 조업은 아니었고 그냥 따라가기만 한 거였죠. 어머니가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한 번쯤은 봐야지 하셔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날 본 광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육지에서 멀어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사방이 물이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끝없이 펼쳐진 파란색.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다가 좋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벅차서요. 그래, 바다는 좋은 거다. 근데 무섭기도 하지. 잊지 마라. 바다는 먹여 살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린애한테 의뢰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이었는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잘 잡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고기를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다른 집보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명절에는 고기도 먹었고요. 그게 우리 집의 작은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80년대 말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배에 기름을 못 넣게 됐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말이 자주 들렸죠. 고기를 잡아도 국가에 바쳐야 할 양이 점점 늘어났고요.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 세계의 일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산다고 배웠는데 집에서는 왜 분위기가 무거운지 이해가 안 됐어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저희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왔어요. 쌀이 없으니 옥수수 죽으로 버텼고 그마저도 없으면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고기를 팔아서 식량을 구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들키면 처벌받는 건데도 그러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때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고 배웠는데 사람들이 왜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한두 번 보고 나니 무뎌지더군요. 슬프다는 감정보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같이 바다로 나가셨어요. 며칠째 고기가 안 잡혀서 초조해 하셨거든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집에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한숨을 쉬셨고 여동생은 배고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무리하고 계셨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바다에 나가셨거든요.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쉬면 가족이 굶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가 갑판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달려갔어요.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셨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했고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다들 아버지를 들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뛰고 또 뛰었어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셨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심장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18살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굶어가면서 바다에 나가셨던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셨던 아버지.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어요.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내일이면 일어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버지 배는 있었지만 저 혼자서는 조업이 불가능했어요. 경험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기름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18의 가장이 된 거죠. 막막했습니다. 정말로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누군가 귀띔을 해줬어요. 동네 아저씨였는데 예전에 군대 갔다 온 분이셨죠. 철수야, 군대에 가라. 군대요? 그래. 군대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어. 배급도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군대에 가야 하잖아. 그럴 거면 해군에 가면 고향 근처에서 복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북한에서는 10년간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1995년 봄, 저는 입대 신청서를 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조선인민군 해군.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란 놈이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바다. 제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더군요. 슬픔도 원망도 걱정도 아닌 그냥 체념 같은 거였어요. 당신도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잘 갔다 와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긴 말씀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바다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파랗고 넓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보내신 바다. 저도 언젠가 돌아올 바다. 저는 그 바다를 향해 속으로 말했죠. 다시 올게. 꼭 돌아올게.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군 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배를 이어받아 어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여동생 시집 보내고 평범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병훈련소는 원산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원산까지 가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는 수시로 멈췄고 어떤 구간은 걸어야 했습니다. 철로가 끊어진 곳도 있었거든요.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먼지, 투성이었죠. 배도 고팠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움직여. 뭘 그렇게 느릿느릿해. 조교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 사람을 따라갔죠.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어요. 훈련소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이 나왔거든요. 따뜻한 밥, 국, 반찬. 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 죽도 제대로 못 먹던 제가 쌀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군대 오길 잘했구나.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진했죠.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구보, 체조, 아침 식사, 교육, 점심, 훈련, 저녁, 정치학습, 취침.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됐어요. 잠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몸은 항상 피곤했고 정신은 멍했죠.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불평하면 맞았으니까요. 조교들은 가혹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주먹이 날아왔어요. 정렬이 늦으면 맞고 대답이 작으면 맞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맞았습니다. 이 반동 새끼 김일성 원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때는 그냥 맞으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바다에서 자란 게 도움이 됐거든요. 수영은 당연히 잘했고 체력도 괜찮았습니다. 그 약볕 아래서 구보를 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으니까 훈련소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굶주림과 싸우던 때보다는 나았어요. 교관들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석 달 차에 저를 따로 불렀어요. 동무, 군관학교에 지원할 생각 없나? 군관이요? 장교 말입니까? 저는 놀랐어요. 저 같은 어촌 출신이 군관이 될 수 있다고요? 동무는 성분도 괜찮고 체력도 좋고 머리도 나쁘지 않아. 해군에 필요한 인재야. 지원해봐. 성분. 그러니까 출신 성분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성분이 나쁘면 출세를 못해요. 다행히 우리 집안은 노동자, 농민, 어민 계열이라 핵심 계층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계층에는 속했습니다. 반동이나 지주, 자본가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군관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군관이 되면 복무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 병사는 10년인데 군관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복무해야 했거든요. 어쩌면 평생 군인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군관이 되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월급도 나오고 숙소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배급이 나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동생 생각도요. 지금 고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실까. 군관이 되면 그들을 좀 더 도울 수 있겠다 싶었죠. 제가 잘 돼야 가족도 사는 거니까요.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정숙 해군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김정숙 해군대학은 함흥에 있었습니다. 북한 해군 초급 군관을 양성하는 곳이죠.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붙인 학교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죠? 입학할 때부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촌 출신 고아나 다름없는 제가 이런 곳에 오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해군 전술, 항해술, 통신, 어뢰, 포술, 정치사상.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낮에는 수업, 밤에는 자습, 주말에도 훈련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손에 펜을 쥐고 잠든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빡빡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건 정치사상 교육이었어요.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주체사상, 선군사상.
이런 걸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시험도 봤어요. 틀리면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요. 한 번은 김일성 교시 한 구절을 잘못 외웠다가 전체 학생 앞에서 비판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그곳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수령님은 어버이시고 당은 어머니시고 우리는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이 생긴 건 나중이에요. 훨씬 나중. 바다에서 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뜨였죠. 1999년 저는 김정숙 해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았어요. 23살의 군관이 된 거죠. 졸업식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빛나더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군관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은 못 받았어요. 우편 사정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싶었고요. 졸업 후 저는 서해로 배치됐습니다. 서해 함대 사령부제 이 수상함 전대. 근무지는 남포였어요. 동해 출신인 제가 서해로 간 거죠. 고향 바다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요. 군인은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배치된 그 바다에서 불과 몇 달 후에 전쟁이 벌어질 줄은요. 남포에 도착한 건 1999년 3월이었어요. 저는 경비정에 배치됐습니다. 경비정이 뭔지 아시나요? 작은 고속정입니다. 큰 함정이 아니라 연안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작은 배. 길이가 30m도 안 됐어요. 그게 제 첫 보직이었습니다. 함장님은 김대위라는 분이셨어요. 30대 초반. 김정숙 해군대학 출신의 엘리트 군관이었죠. 저보다 먼저 졸업한 선배였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표정이 없는 분이셨는데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군관들은 부하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했는데 김대위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했어요. 이런 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승조원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가장 어린 군관이었죠. 처음에는 무시당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동무가 수영 하나는 끝내주네 하면서 인정해주더군요. 바다에서 자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서해 바다는 동해와 달랐습니다. 동해는 깊고 푸르고 파도가 셌어요. 수평선까지 짙은 남색이 펼쳐지는 바다였죠. 그런데 서해는 얕고 탁하고 갯벌이 많았습니다. 물 색깔도 회색에 가까웠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뱃길도 복잡했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바다야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해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도 부르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남과 북을 가르는 바다 위의 경계선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선이었어요. 지도에만 존재하는 선인데 그 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선 근처를 순찰했어요. 남쪽 배가 넘어오는지 감시하는 거죠. 가끔 멀리서 남쪽 경비정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면 회색 배가 파도 위에 떠 있었어요.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총을 쏘지는 않았죠. 아직은요. 저 선만 넘으면 적이다. 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해라. 우리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 선 너머에 원수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적이었습니다. 통일을 방해하고 수령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짓밟으려는 나쁜 놈들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적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적이라고만 배웠지. 구체적인 모습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뿔이 난 괴물 같은 건가? 아니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적의 얼굴을 처음 본 건 1999년 6월이었습니다. 경비정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하고 오전에 순찰을 돌았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야간 경비가 이어졌죠. 취침. 이 패턴이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바다 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지에 발을 딛는 날보다 배 위에서 보내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한 달에 육지를 밟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배는 좁았습니다. 길이가 30m도 안 됐거든요. 그 작은 배에 20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게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잘 때는 몸을 웅크려야 했어요. 화장실은 번갈아 써야 했고요. 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물이 귀했거든요. 바닷물로 대충 씻고 끝내는 날이 많았어요. 사생활 같은 건 없었죠. 서로의 채취를 맡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꼬대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누가 무슨 꿈을 꾸는지, 누가 밤에 일을 가는지, 누가 잠꼬대로 어머니를 부르는지 숨길 게 없었어요. 숨길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드는 사람들. 피는 안 섞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었고요. 화가 나면 같이 욕했죠. 좁은 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체였습니다. 그게 경비정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식사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해군이라 그런지 밥이 잘 나왔어요. 쌀밥이 나올 때도 있었고 가끔 생선도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은 걸 먹을 때도 있었어요. 꽃게철에는 꽃게를 삶아 먹기도 했죠. 육지 부대보다 사정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남쪽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었겠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은 저한테는 천국이었어요. 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경비정은 오래됐어요. 소련제였는데 만들어진 지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선체 여기저기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엔진은 수시로 고장이 났습니다. 무전기는 잡음이 심해서 교신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계기판도 절반은 작동을 안 했고요. 한 번은 순찰 도중에 엔진이 멈춰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한 적도 있었어요. 해류에 밀려 떠다니면서 다른 배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요. 다행히 다른 경비정이 끌어줘서 겨우 돌아왔죠. 정말 아찔했습니다. 만약 적과 마주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수리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장난 배에서 부품을 떼어다가 멀쩡한 배에 붙이는 식으로 버텼어요. 공여라고 불렀는데 결국 한 배를 살리려고 다른 배를 죽이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운항 가능한 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대에 배가 10척 있어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서너 척뿐인 경우도 있었어요. 무장도 빈약했습니다. 주무장인 기관포가 있긴 했는데 분당 발사 속도가 600발 정도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작동할 때 얘기고 탄걸림이 자주 났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적도 여러 번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쪽 경비정은 분당 3,000발을 쏠 수 있는 자동포를 갖고 있었더군요. 5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탄약도 달랐어요. 남쪽은 맞으면 폭발하는 특수탄을 썼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탄이었죠. 싸움이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장비가 낙후됐다는 것도 남쪽이 훨씬 강하다는 것도요. 그냥 우리는 강하다. 수령님께서 지켜주신다. 조선인민군은 무적이다. 이런 말만 믿었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심하면 안 됐으니까요. 의심 자체가 반동이었습니다. 함장님, 김대위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명령할 때 빼고는 거의 입을 안 여셨어요. 식사할 때도 조용히 드시고 휴식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으셨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제일 늦게 주무셨고요.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배를 점검하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솔선해서 하셨습니다. 부하들한테 시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움직이셨죠. 그런 함장은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엔진이 고장나서 밤새 수리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랑 기관병 둘이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함장님이 오시더니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더군요. 군관이, 그것도 함장이 직접 기름때를 묻히면서 일하는 거예요. 손에 검댕이 묻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다른 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함장 동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함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난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은 진짜 군인이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구나. 이런 분 밑에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겠구나. 젊은 군관의 어리석은 충성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승조원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박 상사였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이 배에서만 15년 넘게 복무했대요. 원래는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갔어야 하는데 본인이 여기 남겠다고 했다더군요. 바다가 좋아서, 이 배가 좋아서. 박 상사는 바다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알았어요.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느 시간에 조류가 바뀌는지도요. 그런 건 교과서에 안 나와요. 오직 경험으로만 아는 거죠. 하늘을 보고 내일 풍랑이 칠 거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박 상사는 투박한 분이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말투도 퉁명스러웠고요. 처음 보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후배들 챙기는 걸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어린 군관이라 걱정이 되셨나 봐요. 박 상사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자만하면 죽는다. 단순한 말 같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미 동료들이 바다에서 죽는 걸 여러 번 봤던 거예요. 폭풍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사고로 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장비가 폭발해서 다치기도 했죠. 바다는 언제든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박 상사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런 존재가 없었거든요. 물론 상사에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1999년 6월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어로 활동을 보호하라고. 꽃게잡이 처리됐거든요. 서해는 꽃게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특히 연평도 근처가 황금 어장이었죠. 우리 어선들이 남쪽 바다까지 내려가서 조업하는데 남쪽 해군이 쫓아낸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선을 지켜야 한다. 남조선 괴뢰군이 방해하면 단호히 대응하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북방 한계선이 뭐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냥 고기잡인데 왜 군대까지 동원하는 거지? 그런데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6월 초부터 우리 경비정은 거의 매일 출항했습니다. 어선들 주위를 돌면서 경비하는 거죠. 해가 뜨기 전에 나갔어요. 해가 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쪽 경비정이랑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만 봤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면 회색 배가 보였어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갑판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죠. 저게 적인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배에 탄 사람들이었거든요. 뭔가 거창한 악당 같은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냈어요. 적은 적이니까. 동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6월 15일,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항했습니다. 어선 호위 임무였어요. 날씨는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날 바다가 피로 물들었어요. 이 날짜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날 바다가 보여요. 햇빛에 반짝이던 파도, 둥둥 떠다니던 어선들, 그리고 갑자기 터진 포성.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화로웠어요. 정말로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평소처럼 점검을 마치고 출항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어요. 바다 위에 안개도 없었죠. 시야가 탁 트여서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어요. 우리 경비정은 어선단을 호위하면서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꽃게잡이 어선들이 20척 넘게 줄지어 내려가고 있었죠. 농촌으로 치면 가을 추수 같은 거예요. 어민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못 잡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 선을 넘으면 남쪽 해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명령이 그랬으니까요. 어로 활동을 보호하라. 남쪽이 방해하면 대응하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왜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수평선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남쪽 경비정들이었어요. 남조선 함정 접근 중. 감시병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저도 제 위치로 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처음에는 2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늘어났어요. 4척, 5척.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회색 선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적이었어요. 드디어 적을 직접 마주하게 된 거죠. 남쪽 경비정이 가까워지자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는데 악센트가 달라서 이상하게 들리더군요. 같은 말인데 다른 말 같았어요.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 즉시 철수하라. 우리 쪽에서도 확성기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북방 한계선이냐? 그건 미제가 제멋대로 그은 불법선이다.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해다. 이런 신경전이 한참 계속됐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배를 가까이 대고 위협하고 쌍방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바다 위에 감돌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쪽 배가 우리 배 옆으로 바싹 붙더니 갑자기 밀치기 시작한 거예요. 배로 배를 미는 거죠. 콱!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어요. 안 그랬으면 넘어졌을 겁니다. 뭐야? 이것들이. 승조원들이 소리쳤어요. 저도 놀랐죠. 배끼리 부딪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나요? 자칫하면 전복될 수 있어요.
작은 경비정은 특히 더 위험하죠. 남쪽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도 맞섰고요. 배와 배가 부딪혔어요.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욕설이 오갔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 총을 쐈습니다. 탕. 처음에는 그게 총소리인 줄도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뒤이어 연속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자 깨달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우리 배에서도 사격이 시작됐어요.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따다다다다. 굉음과 함께 탄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뜨거운 탄피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쪽 배도 쏴댔고요. 바다 위에 섬광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제 위치를 지켰습니다. 탄약을 날랐어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는데 손과 발은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아니, 두려울 틈이 없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포성이 너무 커서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누가 뭐라고 소리쳐도 잘 안 들렸습니다. 입모양만 보고 짐작해야 했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어깨 쪽이었어요. 파편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피가 엄청났어요. 붉은 피가 갑판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서 엄폐물 뒤로 옮겼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따뜻했고요. 그게 사람 피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소리쳤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펐지만 제 죽음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피 흘리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탄알이 빗발치고 있었고 언제 저한테 날아올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한 15분? 20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언제 끝나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격이 멈췄습니다. 북쪽 어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화력도 남쪽이 월등히 좋았어요. 그때 더 이상 남쪽에 대응할 무기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오히려 더 무섭더군요. 귀가 멍멍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갑판을 둘러봤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탄흔도 보였고요. 난간이 찢어져 있었고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북쪽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어뢰정 한 척이 침몰했고 경비정 여러 척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망자가 약 20명이었고 부상자는 3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남쪽은 사망자가 없었대요. 부상자 7명뿐이었다고요.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상부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남조선 괴뢰 해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적을 격퇴했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겼구나. 우리가 적을 물리쳤구나 하고요. 기지로 돌아와서 보고가 있었어요. 상급자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계급이 낮아서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상자 치료 돕고 배 정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부상당한 동료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어깨에 파편이 깊이 박혀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깨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대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가 보였고 쓰러진 동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탄피 떨어지는 소리, 비명소리, 쇳소리. 전부 다 생생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쏘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포가 쏜 건데 제가 직접 조준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 배에 탔고 전투에 참여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쏜 탄에 누군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죄책감은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적이니까, 전쟁이니까, 명령이니까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적을 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군인의 임무니까요. 죄책감이 든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된 후에요.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출격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계속됐어요. 언제 또 싸움이 붙을지 모르니까요. 매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동안은 남쪽 배가 보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저절로 총 쪽으로 갔고요. 하지만 그날만큼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신경전은 계속됐지만 총격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됐고 꽃게잡이 철이 끝나면서 상황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해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전투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999년 6월 15일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2002년에 진짜 지옥이 열렸습니다. 1999년 전투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임무도 수행하고 명령도 따르고 동료들이랑 밥도 먹었죠. 웃어야 할 때 웃고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그날 바다에 빠져버린 것처럼요.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포성이 들렸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동료가 쓰러지는 꿈이요.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드는 꿈도 꿨어요. 그 붉은 바다에서 허우적 대다가 숨이 막혀서 깨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을 꿨어요. 아무리 팔을 저어도 수면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비명을 지르며 깼죠. 식은땀에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같이 자던 동료들이 괜찮냐 물었지만 저는 그냥 악몽 꿨다 하고 넘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다들 똑같은 걸 겪었는데요.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낮에도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었어요. 뭔가를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한참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누가 부르면 대답은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조종하고 저는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랄까요? 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엔진 소리나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철렁했어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포성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갑판에서 작업하다가 공구가 떨어지는 소리에 바닥에 엎드린 적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한 거니까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는 PTSD라고 하죠. 전쟁이나 사고 같은 극심한 충격을 겪은 후에 찾아오는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전투를 겪은 군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악몽, 과각성, 회피, 감정마비. 제가 겪은 게 다 그 증상이었더군요. 나중에 남쪽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뭘 겪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사들은 강해야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사상이 불순한 거로 취급받았어요. 왜 힘들어하냐? 수령님을 위해 싸우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나약한 놈, 사상이 약한 놈으로 찍히는 거였어요. 혼자 버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상은 가능해졌어요. 악몽도 줄었고요. 매일 꾸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는 것도 덜해졌고요. 그냥 버틴 거죠.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군요. 낫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였어요. 상처는 그대로인데 느끼는 게 둔해지는 거죠. 1999년 전투. 남쪽에서는 제1연평 해전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탈북한 후에요. 그 전투가 남쪽에서는 어떻게 기억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때 죽은 우리 동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말만 하고 끝이에요. 이름도 얼굴도 가족 얘기도 없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없고 집단의 서사만 있었어요. 숫자로만 남는 거죠. 약 20명이 죽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면 패배한 게 드러나니까요. 쉬쉬하면서 묻었어요.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웅이라는 말과 함께 약간의 보상금이 갔겠죠. 쌀 몇 킬로, 돈 약간. 그게 사람 목숨값이었어요. 2000년, 2001년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어요. 남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왔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출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남쪽 배를 봐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서해에서 복무했고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은 거죠. 후배 군관들이 들어왔고 저는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습니다. 제가 겪은 걸 전해주는 거였어요. 항해술, 전투 배치, 비상대응, 그런 것들을요. 물론 전투의 공포나 악몽 같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약점이 되니까요. 강한 선배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전투 때 손상된 배들이 제대로 수리가 안 됐거든요. 부품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요. 외국에서 수입할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응급처치만 해서 계속 굴리는 거였습니다. 구멍 난 곳은 철판으로 때웠어요. 고장난 엔진은 다른 배에서 뜯어다 붙였습니다.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한 번은 순찰 중에 배 바닥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어요. 용접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급하게 돌아와서 수리했는데 그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어밥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러다 싸우다가 배가 먼저 가라앉겠다. 박 상사가 혀를 찼습니다. 부품을 달라고 해도 안 줘. 보고서만 올리면 뭐해. 위에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그분은 불평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15년 넘게 복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도 군말 없이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방탄조끼도 문제였어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군관이고 병사고 아무도 방탄조끼를 지급받지 못했어요. 1999년 전투 때 부상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파편에 그대로 당한 거죠. 방탄조끼만 있었어도 살았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남조선 놈들은 방탄조끼를 입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탈북자 얘기가 흘러들어온 거겠죠. 그게 사실이야? 그렇대. 전원지급이래. 헬멧도 좋은 거 쓰고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적이 우리보다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불리한 거잖아요? 왜 수령님은 우리한테 좋은 장비를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왜 우리만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털어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요. 의심하면 안 됐거든요. 의심은 반동이니까요. 의심하는 생각 자체를 의심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2002년이 됐습니다. 그 해봄 또 출동 명령이 내려왔어요. 꽃게잡이 철이 돌아온 거죠.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선 호위, 북방 한계선 주변 순찰, 대자비 같았어요. 3년 전에도 이랬는데 또 이러고 있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상부에서 특별히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배가 동원됐어요. 출동 횟수도 늘었습니다. 탄약도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1999년에 남조선이 도발했던 걸 오늘 되갚아주는 날이다. 너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오늘 죽을 각오로 싸워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포성, 피, 쓰러지는 동료, 붉게 물든 바다. 그 모든 게 다시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이 다시 찾아왔어요. 한동안 안 꾸던 꿈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군관이니까요. 부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속으로는 떨면서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남쪽 배랑 마주쳤습니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확성기로 서로 욕했어요. 배를 밀치면서 아슬아슬하게 대치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자.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총 쏘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2002년 6월 29일 토요일 남쪽에서는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다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쪽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달까요?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오늘 작전이 있을 수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 작전이요? 무슨 작전이요? 저는 의아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요. 군인은 묻지 않고 따르는 거니까요. 우리 경비정은 오전 8시에 출항했습니다. 어선 호위 임무였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다른 경비정들도 함께 나갔죠. 우리 편은 총 4척이었던 것 같아요. 함장님은 여전히 김대위님이셨고 저는 부함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소위였던 제가 이제는 중위가 돼서 함장님을 보좌하는 위치가 된 거죠. 바다로 나가니 남쪽 배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수리급 고속정이었습니다. 참수리란 남쪽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정의 이름이에요. 100톤 남짓한 작은 배지만 화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회색 선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치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무전이 왔어요. 상급 지휘소에서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격 개시하라. 김대위님이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진짜로요? 지금요? 먼저 치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명령 확인 바란다. 다시 한번 송신하라. 함장님이 무전기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 개시하라. 반복한다. 공격 개시하라. 같은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었어요. 함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몇 초였을 텐데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함장님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확인한다. 공격 개시한다. 함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승조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배치, 사격 준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저도 제 위치로 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싸워야 하는구나.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배가 남쪽 경비정에 접근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500m, 400m, 300m. 남쪽 배도 경계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쐈습니다. 따다다다다.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남쪽 배를 향해서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쐈습니다. 선제 공격이었어요. 명령대로 한 거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몇 초는 일방적이었어요. 남쪽이 대응하기 전에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습이었습니다. 우리 기관포가 계속 불을 뿜었습니다. 탄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남쪽도 반격했습니다. 콱광쾅, 쿠궁쾅, 쾅. 남쪽 한포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기관포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크고, 더 묵직하고, 더 무서웠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배가 맞았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선수를 뚫었어요. 남쪽이 쏜 건 폭렬탄이었습니다. 폭렬탄이란 맞으면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쇠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특수탄약이에요. 한 발에 수십 명이 다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죠. 폭발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의무병, 의무병! 누군가 소리쳤지만 의무병도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포탄이 함교 근처에 떨어졌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저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는지 순간 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파편이 제 얼굴 옆을 스쳤던 겁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그 순간 뜨거운 쇠조각이 볼 옆을 지나갔어요. 1cm만 빗나갔어도 제 얼굴에 박혔을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 그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교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계기판이 부서졌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기침이 났고요. 함장님, 함장님! 김대위님을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요. 군복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달려갔습니다. 몸을 뒤집었어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함장님, 정신 차리세요.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상처가 심했습니다. 등에 파편이 여러 개 박혀 있더군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막으려고 했지만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피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박 상사가 왔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중위 동지, 지휘하셔야 합니다. 지휘요? 제가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함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부함장인 동지가 지휘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장이 쓰러지면 부함장이 지휘권을 이어받는 거죠. 그게 규정이었습니다. 훈련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실전은 달랐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지휘를 잘못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런데 승조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요. 그들도 무서운 거였어요. 누군가 지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고 섰어요. 피해보고 엔진은 살아있습니다. 조타는 주타 손상, 보조타로 전환 중입니다. 그때 우리 배가 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주타가 맞아서 방향 조절이 안 됐던 거죠. 빙빙 돌면서 남쪽 배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충돌하거나 더 맞을 수 있었어요. 보조타, 빨리! 기관병이 필사적으로 작업했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배가 안정됐습니다. 보조타가 작동한 거죠. 철수합니다. 후퇴! 제가 명령했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승조원 절반 이상이 다쳤고 배도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간 다 죽는 거였어요. 하지만 명령은 누군가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공격하라고 했으니까요. 후퇴는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후퇴! 배를 돌렸습니다. 남쪽 배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더군요. 그들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참수리 357정이 크게 파손됐다고 하더군요. 기지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함장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수건이 금방 빨갛게 젖었어요. 함장님,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말씀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로였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돌아와 있었는데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한 척은 거의 가라앉을 뻔했대요. 물이 차서 간신히 끌고 온 거였죠. 부상자 이송, 빨리! 함장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이 거의 안 느껴졌습니다. 함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미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함장님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대요. 출혈이 너무 심했다고요. 군의관이 손을 써볼 틈도 없었대요. 김대위님, 33살이셨어요. 결혼한 지 2년 됐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딸이었대요. 2살이었다고요. 저한테는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날 우리 쪽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경비정 한 척이 침몰했어요.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25명이었어요. 총 38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작은 경비정 몇 척에서 그 정도 피해가 났다는 건 정말 큰 거예요. 남쪽은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참수리 357정에서 많이 희생됐다고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겠죠. 우리가 먼저 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고요? 장비 차이였어요. 남쪽 한 포는 분당 3,000발을 쏠 수 있었는데
우리는 600발밖에 못 쐈거든요. 5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남쪽 포탄은 맞으면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는 폭렬탄이었어요. 우리 기관포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건데 남쪽 건 터지면서 파편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 부상자가 많을 수밖에요. 그리고 남쪽은 방탄조끼가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어요. 파편에 그대로 당한 거죠. 맨몸으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군인이 되고 나서 운 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억지로 참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함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쓰러진 동료들, 피, 비명, 연기, 전부 다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왜 우리가 먼저 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 장비는 이렇게 형편없는 걸까요? 왜 방탄조끼 하나 없이 싸워야 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었어요. 티끌 같은 거였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티끌이 나중에 산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전투가 끝난 후 저는 부상자 호송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상자들을 평양의 11호 병원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11호 병원은 군 간부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일반 병사들은 지방 병원으로 갔지만 군관이나 특수 임무 수행자는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제일 좋으니까요. 약도 있고 의사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트럭에 부상자들을 실었습니다. 들것에 누운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붕대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고 중얼거렸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전투가 끝났는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 안에서요. 평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부상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 가야 가능했어요.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1호 병원에 도착하니 특별병동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연평 해전 부상자 전용이었어요. 보안이 철저하더군요. 출입구마다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신분증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부상자를 인계하고 나와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며칠 더 머무르게 됐습니다.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요. 전투 상황, 피해 규모, 지휘 체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상부에 올릴 문서였죠. 그 며칠 동안 병동을 드나들면서 저는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특별병동에는 12명이 입원해 있었어요. 대부분 파편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에 박혀 있었죠. 붕대로 칭칭 감긴 모습들이 처참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에 댄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22살 병사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북에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그는 등에 파편이 230개 박혀 있었대요. 230개요.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30개가 말이 됩니까? 사람 등에 그렇게 많은 쇳조각이 박힐 수 있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온통 하얗게 나와. 파편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빼냈어. 중요 장기 근처에 박힌 건 빼면 더 위험해서 그냥 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사는 평생 몸에 파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230개 중에서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거죠. 영원히
그의 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겠죠. 날씨가 흐리면 쑤시겠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탄조끼가 없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짧게 대답하셨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방탄조끼. 또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방탄조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탄이 터지면 파편이 그대로 몸에 박히는 거죠. 천조각 하나 없이 맨살로 쇠조각을 맞은 거예요. 방탄조끼만 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그 22살 청년이 평생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투 얘기를 했어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남조선 놈들 한포가 무섭더라. 한 발 맞으면 그냥 뚫리는 게 아니라 터지면서 쫙 퍼지더라고. 우리 기관포는 맞아도 구멍만 나는데 저놈들 한 포는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 그게 폭렬탄이라는 거였어요. 남쪽 한 포는 그런 특수 탄약을 썼더군요. 맞으면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한 발 맞으면 수십 개의 파편이 날아드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쇳덩이를 발사하는 거였죠. 어떤 환자가 말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목화 소못이라도 입고 싶었어. 뭐라고요? 방탄조끼 없으면 목화 소못이라도 입으면 파편 막는데 도움이 된대. 할아버지가 6.25 때 그랬대나? 그때도 장비가 없어서 소못 입고 싸웠다고. 황당했습니다. 21세기에 군인이 목화 소못을 입어야 한다고요? 50년 전이랑 뭐가 달라진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 군대는 그 정도로 형편없었던 겁니다. 장비도 없었어요.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배도 낡았고요. 그런 상태로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승리했다고 발표하고요. 병원에서 하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어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쏴야 했어? 왜 우리가 죽어야 해? 뭘 위해서 이렇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쐈을까?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했을까? 대체 뭘 위해서? 상부에서는 남조선이 먼저 도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우리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다. 적의 침략을 영웅적으로 격퇴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전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쏘는 걸 직접 봤습니다. 남쪽이 먼저 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상부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이 명확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한 불편함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해진 거죠. 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진실을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지거나 북에서 체제를 비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당하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 했어요. 병원을 떠나기 전날 230개 파편이 박힌 그 병사를 다시 봤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등을 위로 하고요. 등에 상처가 있으니까 똑바로 누울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그렇게 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한테 말했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중위 동지,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해봐. 우리 잘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위안을 얻을 테니까요. 평생 파편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말 못했습니다. 대답이 아니었죠. 그냥 회피였어요. 그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뭔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체념인지 모르겠더군요. 명령을 따랐을 뿐.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그가 되뇌었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체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 22살짜리 청년의 눈에서 그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저도 비슷한 눈을 하고 있었겠죠. 평양을 떠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뭔가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관이었지만 속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작은 금이었어요. 하지만 그 금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2년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명령도 따랐어요. 정치학습에도 참여했죠.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고 자아 비판도 했고 충성 맹세도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군관이었어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조선인민군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건가? 왜 우리가 먼저 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었을까? 왜 방탄조끼 하나 없이 싸워야 했을까? 왜 상부는 거짓말을 했을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연평해전 이후 상부에서 교육 지침이 내려왔어요. 남조선 괴뢰군의 비열한 도발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쏜 게 아니라 남쪽이 먼저 도발했고 우리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고요. 저희는 그걸 부하들한테 가르쳐야 했습니다. 정치학습 시간에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어요. 부하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먼저 도발했다. 우리 전사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영웅적으로 싸웠다. 이것이 주체조선의 강군의 위력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머릿속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쐈다는 걸. 13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는 걸. 장비가 형편없어서 더 많이 죽었다는 걸.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상부가 시키는 대로 영웅적 전투라고 가르쳐야 했어요. 매번 그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목을 막는 느낌이었죠.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일하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하들을 속이고 있다. 죽은 동료들을 모욕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내 부정부패요. 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급자들이 물자를 빼돌리는 거였습니다. 병사들 먹을 식량, 연료, 부품 같은 거요. 국가에서 내려온 물자를 중간에서 빼돌렸어요.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그 돈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한 번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급 군관 한 명이 트럭에 쌀자루를 싣고 있었어요. 밤중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 트럭이 부대 밖으로 나가더군요. 다음날 그 쌀은 병사들 식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곡밥이 나왔어요. 이건 수령님을 위한 거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킬 때마다 하는 변명이었죠. 하지만 그 쌀이 수령님한테 가겠어요? 암시장으로 가서
돈이 되는 거죠. 수령님 핑계를 대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어요. 막으면 제가 당하니까요. 그들은 저보다 계급이 높았습니다. 뒤에 백도 있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제가 반동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괴감이 들더군요. 나도 공범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직접 안 해도 알면서 묵인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부정부패를 눈 감아주고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어요. 몇 년 만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더라? 입대할 때였나? 그때 잘 갔다 와라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더 수척해졌어요. 빈집이 늘었더군요. 굶어 죽거나 도망가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란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모셨어요. 나란히 누운 두 분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다 가신 거였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죠. 여동생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허망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뭘 위해 사셨을까?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거잖아요.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걱정에 시달렸어요. 병에 시달리다가요. 행복한 날이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장례 후에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마른 얼굴에 눈만 크게 보였어요. 오빠, 여기 너무 힘들어. 뭐가? 그냥 다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매일 똑같아. 아니,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여동생은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받아줄 집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은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군관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나마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부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목숨 걸고 싸워봐야 가족은 굶어요. 상관들은 배에 불립니다. 나는 거짓말이나 하고요. 이게 대체 뭔가?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그때부터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탈북은 반역이잖아요. 잡히면 총살이에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죠. 가족도 연좌제로 당하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그래서 생각만 하고 행동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진 거였어요. 한번 떠오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를 떠나면 어떨까?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 거기는 어떤 세상일까? 2004년, 2005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위로 진급했어요. 경력이 쌓이니까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진급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갑갑하더군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거짓말도 많아졌어요. 책임도 커졌습니다. 숨막히는 일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21살 병사였는데 밤에 초소를 이탈해서 도망친 거죠. 배가 고파서요. 집이 그리워서요. 더는 못 버티겠어서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이틀 만에 잡혔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수색대에 붙잡힌 거죠. 그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전체 부대원 앞에서 공개 처형됐어요. 총살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군관이니까요. 처형 집행을 지켜봐야 했어요. 도망칠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이 풀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더군요. 이 자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반역자다.
상관이 외쳤습니다. 반역자의 최후를 똑똑히 봐라. 탕, 탕, 탕. 총소리와 함께 그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21살이었어요. 부모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대요. 그냥 배고파서 힘들어서 도망친 거였는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에 표정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죽지 않겠다. 잡히지 않겠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다. 그게 2006년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이었어요. 군에 들어온 지 11년째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2년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무작정 도망치면 잡히거든요. 국경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아시나요? 철조망, 지뢰밭, 감시초소, 순찰대. 그걸 뚫고 나가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루트, 타이밍, 뇌물, 연락책. 하나라도 잘못되면 끝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니까요. 일단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한테 줄 돈, 국경 경비대한테 줄 뇌물, 중국에서 숨어 지낼 생활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군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몰래 물건을 팔았습니다. 부대에서 빼돌린 건 아니에요. 그건 양심상 못했어요. 대신 제 물건들을 팔았죠. 시계, 옷, 담배, 가진 것들을 하나씩 암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해서 간신히 돈을 모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여동생 문제였습니다. 저 혼자 도망가면 여동생이 연좌제로 당해요. 오빠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오지로 추방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여동생 인생은 끝나는 거였어요. 이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같이 데려가기로 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서 산책하는 척 하면서요. 혹시 누가 들을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떠나면 어떨까? 여동생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눈이 커지더군요.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탈북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말만 꺼내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빠, 그게 무슨... 쉿, 작게 말해.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떠날 건지, 떠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동생은 한참을 듣더니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더군요. 무서워, 오빠. 나도 무서워. 근데 여기도 무서워. 매일매일이 무서워.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가는 데면 나도 갈게.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 쪽으로 가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습니다. 루트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압록강보다 폭이 좁았거든요. 겨울에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거기서 다시 제3국을 거쳐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어요. 브로커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잖아요. 잘못 말했다가 신고당하면 끝이에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브로커랑 연결이 됐습니다. 2008년 1월, 드디어 결행했습니다. 여동생이랑 함께 고향 마을에서 출발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발자국이 남을까봐 걱정됐지만 곧 눈이 덮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작은 가방 하나씩만요. 많이 들고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들을 지났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야 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길을 따랐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추고 숨어야 했죠. 순찰대가 지나갈 때는 숨도 안 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동생은 체력이 약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렸다고요. 저는 여동생을 부축하면서 걸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어요. 여기서 멈추면 다 죽는 거니까요. 새벽 6시쯤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여서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저기야, 건너면 돼. 여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떨고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마 둘 다였겠죠. 오빠,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손 꼭 잡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장갑을 꼈는데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를 걷는 건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한 발씩 내디뎠어요. 뛰면 안 됐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심장이 쉬는 것 같았어요. 멈췄습니다. 숨도 안 쉬었어요. 여동생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안 났어요. 얼음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5분? 10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발밑에 흙이 느껴졌어요. 눈 덮인 흙. 하지만 분명히 북쪽이 아닌 흙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정말로 건넌 건가? 꿈이 아닌가? 됐어. 도착했어. 여동생한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동생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 집에 머물렀어요. 창고에도 숨었습니다. 여관을 전전하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했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당합니다. 북송되면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행위거나 총살이죠. 그래서 계속 숨어야 했습니다. 그 석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북에서보다 더요. 적어도 북에서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군관이었습니다. 월급도 받았어요. 잠잘 곳도 있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언제든 잡혀갈 수 있는 신세였어요.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동생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약도 제대로 못 구했고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가면 신고당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밖에요. 2008년 4월, 드디어 탈출 루트가 마련됐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남한으로. 그게 코스였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거죠. 또다시 몇 주가 걸렸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배도 탔습니다. 도보로 이동하기도 했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움직였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간에 잡힐 뻔한 적도 있었어요. 사기꾼한테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실감이 안 났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13년 만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13년. 탈북을 결심한 지 2년. 중국에서 숨어 지낸 지 석 달. 그 긴 시간이 끝난 거였어요. 여동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해냈어.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2008년 5월, 저와 여동생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릴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남한이구나.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떨렸어요.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남한에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은 같은데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한데 어딘가 벽이 느껴졌어요.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죠.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왔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쓰는 법, 버스 타는 법, 은행 가는 법. 북에서는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나이 30이 넘어서 초등학생처럼 하나씩 배웠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여동생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여동생이 이제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탈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요?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연애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하고 적응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는데 나이가 벌써 50이 다 됐네요.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연평해전,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1999년과 2002년, 그 바다에서 겪은 일들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보여요. 포성, 연기, 피, 쓰러지는 동료들, 그리고 김대휘님의 창백한 얼굴. 남한에 와서 연평해전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책도 읽었어요.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더군요. 2015년에 개봉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 극장에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배우들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전투 장면도 박진감 있었고요. 남쪽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를 잘 담아냈더군요. 윤영아 소령님을 비롯한 6분의 전사자들. 그분들은 진짜 영웅이에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스크린에서 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게 저였어요. 총을 쏘고 돌진하고 죽어가는 북쪽 군인들.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얼굴도 안 나왔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일 뿐이었죠. 당연한 거예요. 남쪽 입장에서 만든 영화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적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다는 걸요. 가족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김대휘님은 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22살에 파편 230개를 몸에 안게 된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겠죠. 그건 북쪽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진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먼저 쐈다는 거요. 2002년 6월 29일 선제 공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남쪽이 먼저 도발한 게 아니었어요. 북에서는 아직도 남조선이 먼저 도발했다고 가르치겠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압니다. 왜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위에서 뭘 생각했는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그건 제 계급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그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13명, 남쪽에서 6명, 합치면 19명이에요. 19명의 젊은이들이 그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고요. 그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정치인들 때문에, 체제 때문에, 이념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못 찾았어요. 아마 평생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더군요. 전쟁은 답이 아니라는 거요. 총을 쏘고 포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죽을 뿐이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요. 남쪽에서는 6월 29일을 기억하시죠? 서해수호의 날. 그날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이요. 저도 이제는 함께 추모합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니까요. 영웅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들도 누군가한테는 영웅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가족한테는요. 그 사람들도 기억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2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았어요. 탈북에도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바다에서 죽은 김대위님, 파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 병사,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저는 잊지 못해요. 잊어서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화가 오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전쟁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서해 바다가 더 이상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평해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역사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매년 서해수호의 날이면 뉴스에 나오죠. 윤영아 소령님을 비롯한 6분의 영웅들, 그분들의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북쪽 군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의 장비의 차이, 방탄조끼의 부재, 선제 공격 명령, 이런 것들은 여러 탈북자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총을 들고 싸우는 건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서해 바다가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연평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